자, 그런 공공심을 갖는 교육이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루소가 일반 의지의 표현이 법이라고 하면서 그 법은 훌륭한 입법자가 또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 같은 사람.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같은 그런 예언자, 선지자가 나와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입법자에 대한 그런 주장이 또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럼 결국 이제 어떤 입법을 하는 대의민주주의로서 어떤 국회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리크루쿠스 같은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뭐 누마스, 뭐 로마 시대 고대 로마의 누구 입법자도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어떤 선지자 예언자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입법을 해야 된다. 일반 의지를 체현할 수 있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반 의지를 법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일반 의지의 체인인 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일반 국민들은 다 그게 복종해야 된다. 법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입법자는 어떻게 만드는 거? 입법자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 어떻게 그 사람을 뭐 우연히 나타나는 것인가? 역사상. 우연이라고 하는 건 좀 그 사회과학 이론치고는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입법자로 모셔야 되는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나고, 또, 자, 이 통치자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루소는 기본적으로 사회계약론이 4편으로 되어 있는, 1, 2, 3, 4편으로 되어 있는데 3편인가 4편인가 이제 이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뭐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홉스가 정당화한 군주정은 물론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로크가 이야기한 민주정, 대의민주정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루소는 사실 민주주의자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귀족정이 제일 이상적인 것이다. 네, 거기선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귀족정이 뭐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뭐 세습제는 안 되고, 어떤 그 선거제에 의해서 임명제도 안 되고. 귀족정이 요즘의 대의민주주의 같은 거 아니에요? 민주정은 따로 있어요. 의회 민주주의. 거기서 말하는 귀족정. 귀족정이라는 게 의회 민주주의 같이. 대의민주주의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글쎄 그거 참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선거에 의한 귀족정인데, 맞아, 선생님 말씀 대의민주주의로 볼 여지도 있는데 또 민주정은 또 따로 나오니까. 네. 민주주의는 약간 직접 민주주의. 아니. 그러니까 아니고. 그 직접 루소가 말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고대 그리스의 민회처럼 네, 직접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없죠. 표현 없고, 네. 또 직접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람 다 모아가지고 일반 의지를 갖는 모든 구성원이 회의를 개최해서, 그렇죠. 그 회의에서 독재자를 이렇게 추방하는, 네, 소규모일 때 가능하다. 결정하는, 네. 추방을 결정하는 정도의 안건을 가지고 이제 이 회의를 네.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직접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보통 그 고대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한 2만 명이 모여가지고, 네. 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뭐 법도 만들고 행정도 처리하고, 이런 국가의 중요한 입법이나 행정이나 또 심지어 사법, 네. 소크라테스 재판 같은 이런 어떤 재판까지도 국민 다수가, 네. 또는 그 국민 다수가 위임한 어떤 무슨 조직이, 근데 뭐 사실 소크라테스 재판 같은 거 500명의 어떤 그 배심원들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그런 그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죠. 뭐 2만 명이든 뭐 2천 명이든 네. 그 정도 규모고, 그리고 그 직접 민주주의가, 루소가 말한 직접 민주주의는 의회가 아니라 민회 같은 그런 어떤 전체가 모이는 회의는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서 그 어떤 원형을 이제 역사 속에서 찾아가지고 근데 사람들 다 모아서 네네네. 최대한 많은 이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러니까 대표자가 모이는 게 아닌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모형을 이제 보여주려고. 모형으로 얘기하기는 하는데 네. 현실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프랑스의 인구로 보거나 뭐 주네바도 그렇죠. 그렇고 네.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 회의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었고 네. 그러니까 루소가 말하는 이야기는 좀 한마디로 말하면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그 의의를 우리가 네. 아까 선생님 처음 말씀하신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권 신설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정의 정당화 네. 이론을 뒤집기 위해서 어떤 그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통치자와 이 국민 또는 어떤 의회와 국민 뭐 대표와 국민 이런 어떤 또는 국민 전체 이런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을 적어도 백성 그 당시로서 백성이었겠죠. 아직까지 왕제 체제 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한다라는 식의 어떤 정신, 의미, 의의를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건 좋은데 네. 그건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데 네.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의문점이 많고 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추론이니까 뭐.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추론이라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루소가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나는 정치 이론, 정치 체제에 네.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큰 책을 썼는데 네. 그거 다 이야기하기 못하니까 그 중에 아주 핵심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 치고도 좀 뭔가 좀 산만하고 또 좀 네. 디테일이 좀 부족하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고등학교 책에서 또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루소를 직접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고 그 점에 한계가 있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인정하는 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보다도 이 사람은 사실상 스파르타 같은 그런 좀 말하자면 궁극주의적인 스파르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루소가. 그래서 뭔가 좀 민주주의,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요소하고 좀 다른 측면이 없잖아 있고. 아까 폭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루소는 폭력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치자나, 입법자가, 잘못된 어떤 통치를 하거나 입법을 했을 때에 갈아치우는 방법을 이 전체 회의의 결정을 통해서 갈아치우는 것을 루소는 주장을 했지 네. 폭력적으로 어떤 정권을 바꾼다든가 뭐 왕을 쫓아낸다든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바꿀 변화를 수 있다는 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대에. 근데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 이미 50년 전에 존 로크가 저항권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홉스도 저항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주 부패한 왕이나 이런 어떤 정권에 대해서 변화의 가능성은 또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소의 기여가 뭐냐? 물론 이제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뭐 생쥐스트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서성은 우리의 정신적 성은 루소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그런 그 혁명 수단을 강구를 하죠. 사람들을 막 처단하고 이러잖아요. 뭐 로비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같은 게 벌어지고 하는데 이 로비스피에르도 그렇고 이 상쥐스트도 생쥐스트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 과정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루소를 따른다. 루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폭력주의자로 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사실 루소는 폭력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폭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주의자들이 루소식으로 일반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일반 의지는 요새 흔히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국민의 뜻이잖아요. 네. 일반 의지라는 게 요새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뭐
다 지 눈에 보이는 국민의 뜻, 지가 생각하는 국민의 뜻 다 이야기하잖아요. 아, 이건 국민 뜻에 어긋난다. 정치인들 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네. 나는 국민 뜻에 따른다. 여당도 야당도 네. 진보도 보수도. 근데 사실은 대부분 자기들의 파당적인 이야기죠. 당파적인 이야기죠. 네. 그럼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당파적 어떤 거 관계에 의해 가지고 국민을 빙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공공적인 국민의 의지, 아주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이 아니고 뭐 그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간에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공선의 어떤 의지라고 하지만 그건 곧잘 그런 식으로 왜곡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많이 왜곡되었고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는 결국 자기들이 폭력혁명을 하면서 그것이 루소가 말한 일반 의지라고 막 갖다 대거든요. 스탈린도 그러고 히틀러도 그러고 국민의 뜻이다, 일반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이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네. 또 실제로 구체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걸 일반 의지를 어떻게 결정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그 내용을 이게 진짜 일반 의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이게 어떤 폭력이나 물리적 힘에 의해서 예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사회 계약이라는 그 장치 때문에 이제 그 개인적인 힘이라던가 그런 것에 이제 누가 이제 그 예속되지 않고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발명품 그걸 이제 국가라던가 사회 계약이라는 장치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제일 폭력을 경계한 게 저는 루소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예. 폭력에 의해서가 아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제 그 좋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사항을 일반 의지로서 모두가 이제 동의를 해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법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침해할 수 없게 자기가 뭐 힘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을 사실은 그 법이라는 일반 의지에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그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 일반 의지라는 것은 누구도 이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신의 가호 비슷한 건 것 같아요. 여기다가 어떤 권력을 줌으로써 아무도 사실 그 일반 의지라는 이런 것을 설정한 것은 누구도 한 개인이 타인을 같은 인간이 인간을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개념으로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현대 사회의 사실 저는 약간 기본 구조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사실은 지금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나마 약자가 보호되고 그러니까 루소가 추구한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법을 근간으로 한 공화 체제, 그러니까 공화국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직접 민주주의도 아니고 귀족 정치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귀족 정치가 좀 더 나은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루소가 이제 그렇게 상상했던 것이 지금 현실에서 그대로 우리가 물론 법을 남용하기도 하고 권력자가 법을 함부로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게 있잖아요. 최소한 건드릴 수 없는 그 법 하에서 이제 모든 인간이 어느 정도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자기 그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루소가 일평생 사실 추구했던 건 자유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여러 가지 좀 그 당시에 다른 계몽주의자들에 비해서 신분적으로 좀 약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불이익을 많이 보고
그런 데에서 생겨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자유 능력이랄까 인간적인 그 감성적인 자질이랄까 이런 거 충분히 있는데도 자유가 항상 이제 갈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해방, 자기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를 구상하다 보니까 그 이제 모티브를 이제 자연 상태 속에 살았던 원시인들의 그 자유, 그게 이제 원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해야지만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라는 그 구성체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자유의 개념을 이제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제 빌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란 이게 사실 50에 썼다고 했었거든요. 이 사회 계약론을. 네네. 사람이 진짜 한 50좀 살다 보면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거를 그냥 아무나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회라는 것을 인간이란 존재와 떼놓고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은 떼놓을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의 자유를 사회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치 체제는 어떤 것인가를 이제 상상을 하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 이제 하나의 이선적인 공화국을 만들어낸 건데 이것이 현대까지 이보다 더 이제 제가 이 트리하우스를 보니까 이게 이제 바닥이 있고 그러니까 비나 눈을 막을 수 있는 이제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집의 구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루소도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되는 인간이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정치 체제는 어떤 것인가라는 거를 마음껏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마음껏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상상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 구조가 오늘날 사실 이게 그 자유가 점점 확대되어 온 게 사실이고 루소가 그 시대적 제약이 있었지만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러니까 그때 노예 뭐 그런 데서 지금은 여성과 아동에까지도 자유가 확대되는 점점 이제 그런 발전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확립되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다른 걸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루소가 정말 이렇게 기본판을 깔아준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는 좀 고생을 했지만 당시에 이런 걸 쓰고 이러니까 계속 핍박받고 그렇죠. 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의 그런 용기가 시대를 이제 넘어서 계속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는데 우리가 인권을 갖고 이제 살 수 있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좀 다가오긴 했어요. 그런 근본적인 감동을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겠죠. 그 사회 계약론을.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령 뭐 공산주의가 뭐 멸망했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 어쨌든 간에 공산주의가 끝났다 그러잖아요. 네. 뭐 소련이 해체가 되고 뭐 여러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네. 일종의 뭐 자본주의라고 할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할까 이런 체제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랬을 때 흔히 이제 칼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뭐 공산당 선언이나 자본이나 뭐 이런 어떤 공산당 이론들 네. 이게 뭐 아무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18세기에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그린 어떤 그런 정치, 이상적인 정치 체제의 꿈. 네. 이게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또는 20세기에 어떤 여러 가지 전체주의를 겪으면서, 물론 뭐 그 공산주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령 뭐 특히 그 막스나 엥겔스의 이론을 여전히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스나 엥겔스가 말했던 사회주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라고 하는 뭐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뭐 네. 중국이나 소련마저도 이건 막스나 엥겔스가 말한 진짜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도 루소가 주장한, 루소가 상상한 그런 것이 현실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루소의 이론을 가지고 그게 뭐 볼셰비즘이나 또는 뭐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또는 뭐 폭력혁명이나 이런 식으로 루소의 이론이 잘못되어서 그런 19세기, 20세기의 역사가 악순환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루소의 이론대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과정을 통해서 변형, 왜곡되고, 또는 정치 체제에 의해서 일반 의지라는 말이 남용, 오용됨에 의해서 루소가 왜곡되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반면에 루소 이론의 어떤 뭐 어떤 맹점이라 그럴까? 루소 자신이 사실은 좀 그 18세기 사람으로서의 한계, 또는 뭐 그 당시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사고의 어떤 약간의 한계, 이런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견해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뭐 그 어떤 관점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상이 그렇지만, 모든 책이 그렇지만, 이게 현실과 접합될 때에 그것이 뭐 어떻게 왜곡되거나 변형되거나 뭐 이런 어떤 변화를 겪느냐, 뭐 그렇게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죠. 18세기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21세기에 와서 벌써 한 300년. 그 교수님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 문제를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가 아까 이제 기독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는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전제에서 사실 모든 게 출발하는데,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창조되었다. 거기서 이제 뭐 피조물 이런 건 없잖아요. 그 전제에서 사실은 이제 성선설인 거죠. 인간이 그런 그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일반 의지를 입법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고, 이런 가정으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인 이제 그 프리즘을 이걸 딱 보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제 본성으로 바뀌었는데, 네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 남을 위한 일반 의지를 뭐 동의하고 기여하고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본다면은 거기서 완전히 다른 정치적인 구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좀 약간 낙관주의, 너무 이제 심한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발상으로 출발을 해 놓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현실에 적용됐을 때 정말 더 이제 사악한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을 사실 배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작품 자체가.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구도의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는 이후에 사실 이게 서양의 어떤 그 정치적인 발전도 기독교적인 자유와 이게 같이 이렇게 뭐 맞물리면서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기독교적인 걸 완전히 만약에 빼버린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절대 왕정보다 더 정말 그 나치 같은 그런 그 구조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하나의 어떤 그 한 사람의 이제 생각이 사실 완벽할 수가 또 그렇죠. 없는, 아무리 혁명적이고 예, 예. 근본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소가 그 시대의 어떤 사상의 뿌리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전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 루소의 이런 또 아이디어의 그 맹점을 우리가 파고드는 것이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그러면 과연 그 지금 이 상태에서 루소를 비판한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가? 저는 일단은 좀 이해하기에 급급하니까 루소가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불편한 속에 인생을 살다가 너무 자유를 추구하고 그래서 이런 걸 썼구나 네. 라고 이해하는데 아직은 급급해서 예. 이걸 충분히 비판할 여력이 없는데 교수님은 아마 많이 이제 읽으셨고 저보다 훨씬 더 그건 넓은 아니고. 걸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거 하실 수 있겠다. 이제 오늘 그걸 좀 들어보고 싶다. 좀 이런 마음으로 왔었거든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이제 그 사실 그 인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인간 불평등 기원론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원초 상태, 원시 상태를 네. 어떻게 보느냐. 네. 뭐 예를 들어 토마스 홉스처럼 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보는 성학설적인 입장도 있고, 네. 그러니까 루소가 말하는 아주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개인들로 서로 뭐 의존하지 않고 네. 그렇게 뭐 충분히 먹고 의식주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은,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을 네.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런 원시 사회는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 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네. 사람들은 이제 뭐 역시 홉스가 말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원래 상태다. 루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네. 거죠. 출발부터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홉스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오히려 홉스가 그 절대 왕조나 독재나 전체주의에 이용되기가 쉽고, 반면에 뭐 이 루소 같은 사람들은 보다 낙관적인 그런 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이제 이야기가 결론이 나기가 그 출발부터가 표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달리 네. 악용될 수 있는데, 네. 근데 결국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뭐 이 홉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라 할까, 최소한 그 치안. 그러니까 뭐 경찰, 그러니까 국가가 뭐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뭐 소유권을 보존, 재산을 보존하고 네. 가족을 보존하고 네. 하는 그런 어떤 그 안전, 네. 치안으로부터, 그러니까 범죄나 또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보장, 네. 인간 안전 보장, 네. 생활 안전 보장, 이런 어떤 그 욕망이 이제 하나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로부터 이제 홉스적인 사회 계약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게 귀결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강력한 어떤 통치자, 네. 그게 뭐 군주정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고, 네. 로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치안을 넘어서서 네. 어떤 특히 재산,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정치적인 의사 결정, 네. 의사 결집, 이런 것을 보다 좀 뭐라고 할까, 홉스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뭐 이런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성악설도 아니고 성설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이익이라 할까, 자, 이익 추구라 할까, 목적 추구라 할까,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 자연 상태가 변한단 말이에요. 네. 로커적인 자연 상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의민주주의, 자신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해주는 대표자들로
네.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네. 그 의회가 집행부 우선으로 네. 어떤 시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어떤 민주정이라는 네. 게 하나 나오는 것이고, 이제 루소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를 겸하면서 네. 이제 민주정, 그러니까 민주정이 아니라 이 어떤 참여형, 네. 그러니까 시민이 일반 의지를 결집시키는 데도 참여하고, 네. 그 일반 의지가 법으로 그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에도 사실 참여하는 네. 뭐 이런 어떤 뭐랄까, 모든 사람, 모든 개인의 존재가 결부되어 있죠. 거기에.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 사회 계약론이 좀 더 발전론적이고, 네. 그러니까 하나 둘 네. 하나 시대를 따라 내려오면서 말이죠. 근데 그래서 참여 민주주의를 우리가 보통 뭐 참여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참여 자본주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의사, 구성원들의 참여, 구성원들의 어떤 그 직접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네. 그러니까 로크나 홉스보다는. 네. 홉스는 뭐 거의 인정하지 않고, 로크는 또 대의정을 통해서 인정하는데, 루소는 보다 좀 더 직접적인 계기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죠, 분명히. 저는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때 당시 개인의 자유라는 거, 이게 지금 사회라는 정치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마당에 너무나 이제 좀 현대적인 요즘도 이렇게 좀 간과되기 쉬운 그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딱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약간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루소의 정신인가 보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한마디 하고 끝이 끌린다는 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아주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소유 개념도 없고 했던 네. 그런 자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뭐 이 농업 사회 이전에 일종의 유목 사회, 목축 사회, 그러니까 보통 한 10,000년 전에 농업 사회, 뭐 유발 하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목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자연 상태와 같은 것이 가능했다. 네. 농업 사회에 의해서 가족이 형성이 되고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계급이 나오고 국가가 나옴으로써 그게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국가가 등장하면서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가라는 게 사실은 오늘날 같은 이런 강력한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은 사실 한 16세기, 빨리 잡아봐도 16, 17세기. 네. 보통 늦게 잡으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18, 19세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농업사회가 10,000년 전쯤에 이루어지는데, 국가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것은 아주 최근의 현상이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사회가 기본형이었느냐. 개인이 뭐 아까 말씀드린 자연상태도 이미 끝난 네. 것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보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자치를 하는 맞아요. 자치 공동체라는 걸 형성해서 쭉 네. 유지가 해왔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국가라는 것을 형성하기 이전에 대단히 중요한 인간의 어떤 공동체 생활 방식이었는데, 사회 생활 방식이었는데, 그 점이 이 루소에 있어서는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던데요. 지방 자치를 이제 암시하는 것 같은 지방 자치가 필요하다, 그런 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네바 같은 이런 그 당시 제네바 해봐야 인구가 뭐 한 몇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그런 제네바 같은 이 일종의 그 당시로서는 일종의 자유도시 같은 거죠. 네. 이런 어떤 거민 자치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네. 보다 국가 이전에 또는 국가와 별도로, 적어도 국가라는 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자치체의 의지, 자치체의 의의가 좀 더 강조되는 이런 논의가 사회계약론에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지방자치 차원의 이야기가 저는 그게 더 기본적인 게 아니냐. 또 그것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자연 상태에서의 무슨 말이냐면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벌써 넘어왔잖아요. 아니요. 사실은 그게 18, 19세기에도 그러니까 중세 사회에도 뭐 길드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18, 19세기에도 뭐 이런 단체적인 어떤 조직 같은 거는 많이 있잖아요. 뭐 노동조합도 있고 뭐 학회도 있고 무슨 대학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서로가 운영돼야 될 지방자치체라든가 이런 건 여전히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국가가 완전히 중앙집권 체제로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그건 그냥 전체주의적인 것이고 그런 측면이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그렇게 중시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게 제가 지난 아까 잠깐 언급한 2000년 신동아의 글을 쓰면서도 그 점이 대단히 좀 루소 사회계약론의 맹점이 아닐까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뭐 사실 아까 선생님이 누차 강조하신 바와 같이 18세기의 논의를 지금 우리가 200~3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뭐 그래도 해야죠. 비판할 거죠. 근데 네.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건 또 이거 인정을 해야 되고 뭐 고전을 읽는 고전의 가치를 충분히 이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아주 감동 깊게 가져오고 또 그걸 느끼는 건 또 분명한데 저도 그런 점은 이의가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좀 디테일한 측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루소의 이야기를 그런 어떤 것과 좀 보충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뭐 정치 뭐 체라든가 이런 거를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소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약간 사회주의 뭐 북한도 조금 왔다 갔다 떠오르고 사회주의자들에게도 굉장히 선구적인 요소가 있죠.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루소가 자연 상태의 인간이 사회라는 것을 이전할 때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것들 이건 훨씬 모든 인간에게 이익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 동물적인 상태에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되고 그다음에 그냥 욕망 추구 이 단계에서 뭔가 하여튼 훨씬 이제 그 인간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라고 이전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고 방식이 소셜리즘의 근본적인 그게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루소가 결국 이제 그 지도자 없는 공동사회를 뭐 지도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뭐 아까 입법자라든가 통치자라든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시민의 참여 또 공동이익 이타성 이런 걸 강조한다는 점에서 뭐 사회주의도 관련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뭐 아나키즘도 관련이 될 수가 있고 또 민주주의도 관련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근데 적어도 글쎄 자본주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뭐 그런 폭력적인 지도자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나타나 있는 그렇죠.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분명합니다. 개인이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그 정치를 펼 수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모든 군주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방향을 틀기가 쉽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역사 속에서 자기가 봤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걸 일반 의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흩뿌려 놔야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에게 좀 신뢰를 하는 거는 이 사람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사회주의적인 인간형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공산주의자 이렇게 될 수 없는 인간이고 완전히 그냥 자유롭게 그냥 좀 지조대로 사는 인간 놔두고 이렇게 원조만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누구에게 구속되거나 이렇게 생각을 뭐 남 생각 따라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개인주의, 개인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좀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사회주의적인 이론하고 좀 구별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루소가 곳곳에 이것이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이제 그 활용,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장치를 곳곳에 넣어놨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세심하게 이제 배려가 됐다는 생각을 저는 좀 발견했었거든요. 네네. 하면서 오늘 이 정도 이야기를 하죠. 네. 좀 추웠죠? 네, 교수님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니야.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